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81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좀 자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 나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마연 기자가 아이가 둘이라 그랬죠. 네네, 둘입니다. 예, 뭐 몇 살이죠? 7살, 3살이고 예. 아들만 둘입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네. 뭐 엄청 예쁠 것 같지는 않고 아니에요. 아주 네. 뭐라 그러나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요? 급성 근데 맞아가지고. 둘째가 지금 23개월인데요. 네. 너무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네, 원래 24개월에서 36개월이 제일 절정으로 이쁠 때. 원래 그 5살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네. 그러니까 아이는 한 3살부터 한 7살까지 네. 그때 다 이쁜지 평생 네. 효도를 다하는 것 같고 네, 그 네. 이유는 그 이유는 점점점. 점점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한 5, 6년, 4년, 네. 5년 그때가 가장 이쁘고 예. 평생 진짜 그 효도를 다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웬만큼 컸습니다. 28, 24 딸이 그렇게 돼 두 딸인데 네. 아들만 둘이라 그랬는데 저는 좀 부러운 게 있는데 저는 국제에 딸이 불었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그 28, 24살 된 그 딸들이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나죠. 예뻤죠. 원래 첫째가 순해가지고 이제 네. 둘째도 순하겠지 하고 낳았는데 둘째 완전히 저랑 거꾸로시네요. 징징징 울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하여튼 그런데 지금 벌써 24살 돼갖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철든 시기가 언젠가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젠 것 같아요. 철드는 시기가 본인의 경험으로 봐서. 전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또 원래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네. 철이 안 드는 게 좋아요. 집안에서는. 집안도 그렇고 네. 나라도 그렇고 철 안 드는 게 왜 좋은지를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 실마리를 해서 1969년에 경남 김해 양동리로 한번 가보려고 하죠. 네, 1969년이면 벌써 50년 지났네요. 그렇죠. 그때 중학생이었다니까 지금 따지면 1954년생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당시에는 네. 중학생이죠. 정몽기라고 했던 중학생이라고 저희 합니다. 아버지랑 비슷한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69년 그러니까 예. 15살이죠. 그때도 15살. 제가 15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5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친구랑 뒷산에서 놀다가 뭔가를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여름에 예. 그 집중호우로 이제 무너진 무덤 고분이죠. 고분 예. 토사에서 뭔가 토기의 일부가 노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이 약간 이제 구릉인데 해발 한 70에서 80m 정도 구릉. 김해 평야에 놓여 있고 그런 섬처럼 놓여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바다섬 같은 그런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구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양지바른 동남쪽 사면은 이제 10중 8구 유적이 남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테니까요. 네. 양지 바른 곳은 옛날 사람들에도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평을 하거나 이렇게 깎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네네. 예나 지금이나 지형은 변하지가 않은 거니까 네. 옛날에 잘 살았으면 이번에도 지금도 잘 살 거고 예. 지금도 잘 살 공간이면 2000년 전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그렇죠. 사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도 몇 년 전부터 사실 좀 심상치 않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지역은 가야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1969년 기준으로 예. 그때도 이제 이 토강의 일부가 노출이 됐는데 도굴꾼들이 유물이 많아가지고 들끓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학생도 뭔가 고고학자 코스프레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딱 발견하니까 예. 이 가야나 신라나 이 경주나 예. 아니면 부여나 이런 사람들은 공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은 학자의 기운이 좀 있어요. 다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유물밭이고 유적밭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동네에 사니까. 아마도 정몽기 군도 지금은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됐겠지만 어쨌든간에 고고학자처럼 발굴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토기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주변을 파기 시작했는데 팠더니 중국 거울, 칼자루 끝장식, 예. 철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엄청난 유물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 남부인데 갑자기 예. 중국 유물이 나왔으니까 예. 이거는 보나마나 교류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가야인들이 뭔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심상치 않은 발굴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발굴 이후에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그 6차례나 이제 대대적으로 학술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 결과 620여 개의 무덤이 나왔고요. 거기서 한 6,000여 점이 되는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620여 개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보면 당시에 그 금강가야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금강가야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기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갑옷이 특히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갑옷이 특히 눈에 띈 것은 예, 그 사실은 가야 문화의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철문화거든요. 그쵸, 예.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변진 사람들은 뭐 예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예, 외 지역과 철을 교역을 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에게도 철을 공급한다. 그리고 철을 돈처럼 그 교역에 사용을 하고 중국의 화폐처럼 교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네.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야고분을 파보면 뭐 마치 지금 금괴처럼 예. 철을 뭐 한풀이 하듯이 그냥 바닥에 쭉 깔아놓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거든요. 이 양동리 구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철괴라고 하는데 철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덩이쇠라고 하는데 지금의 금괴 같은 거죠. 아,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철정도 중요하고 이 철정은 사실은 이 돈으로도 쓰이고 철을 또 철기를 만드는 네. 중간 네, 네. 거죠. 재료로도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사용해서 이제 갑옷, 투구 이런 철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문화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쭉 나온 가야에서 나온 양동리 고분에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대성동, 그다음에 뭐 이 복천동 이런 데서 나온 가야 고분에서 나온 그런 갑옷들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 것까지 다 분석을 해봤더니 약간 좀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나 보죠. 그렇습니다. 한 뭐 양동리 출토했던 갑옷 15살짜리가 발굴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갑옷, 그다음에 또 다른 가야 신라 지역 갑옷 20개죠. 그러니까 그걸 예, 분석을 예. 했더니 뭔가 하여튼 이 가야 신라인들이 갑옷을 입는 나이가 한 15살 무렵이 아니야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과연 15살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네. 오늘 한번 15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15살이라면 왜 그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본 거예요? 20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20개의 어떤 갑옷을 그때 그 갑옷은 종장판갑이라고 하거든요. 종장판갑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철판을 이제 좀 이렇게 큰 철판을 두드려 가지고 그거를 네. 이렇게 이쪽 이어서 네. 이 옷을 만드는 거죠. 그걸 가죽끈하고 못으로 이렇게 막 리베팅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네. 엮어갖고 이제 이 갑옷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갑옷이 있고 또 이 조그만 철판을 갖다가 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꿰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민을갑옷이라고 하는데 찰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동성이 강해서 그 기병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네네. 하면서 막 하고 이거는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병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어쨌든 보병용 갑옷을 좀 해봤더니 이 가슴둘레 평균을 한번 내봤대. 그러니까 이 예. 중장 판갑을 이렇게 예. 하면 둘레 평균이 나오잖아요. 네네. 계산해 보면 그게 한 80.16cm 정도 됐는데 이거를 이제 가장 오래전에 어떤 통계로 보니까 1979년에 한국인의 신체 조사를 보니까 네. 이게 한 갑옷의 평균 가슴둘레에 해당되는 80.16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15살 정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살에 갑옷을 입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15살이 이 79년에 15살하고 가야 시대 15살이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유추를 해 보면 15살이라는 게 무슨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출동하고 뭐 이런 것도 네. 있지만 일종의 통과 의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식 같은 건가요? 그렇죠. 성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성인의 자격을 획득하는 의례다 이렇게 네. 하는데 연구자가 보면 이 통과 의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이나 뭐 이런 데 자원 가입할 때 의식 같은 거를 우리가 이거를 입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 들어오는 입사식 그런 거랑 저는 똑같은데 비밀 결사에 들어간다든가 뭐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입사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한서를 보면 동의전 마한전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그 사람들 마한 사람들은 크고 용감하다. 소년들도 성을 쌓고 집 짓는데 힘을 쓰고 문득 허리에 줄을
메어서 큰 나무에 매달려 소리치면서 강건함을 부르짖는다라는 네.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에 일이 생기거나 성곽을 쌓도록 시키면 용감하고 건강한 여러 소년들이 등가죽을 뚫어서 등에 가죽을 뚫어서 예. 큰 밧줄에 묶고 큰 나무를 붙들어 맨 뒤 종일 짓거리면서 고함치면서 힘쓰는데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힘쓰기와 건강함을 권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동학대 아닐까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눈에 넣어도 네. 아프지 않은 뭐 대새끼인데 그 예. 등 가지고 뭐 뚫고 가죽을 묶고 뭐 어쩐다고요? 그게 이상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의 백남훈이라는 학자가 예. 1933년에 이미 이제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마한 사람들이나 이 한반도 남부 사람들이 소년들의 등에 가죽을 끼워가면서까지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백남훈은 사만 사회에서 자행된 비참한 강제 노역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렸죠. 근데 세계 각지의 민속학, 인류학을 보면 성인식이 그렇게 만만한 의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이제 뭐 되게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예. 육체적, 정신적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인의 자격을 얻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의 극적인 표현 이것이 이제 할례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지금도 남아 있는 풍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음액을 제거한다든가 남자는 네. 뭐 포경수술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송곳니를 막 빼버린다든가 문신을 새긴다든가 콧구멍을 뚫는다든가 귓구멍을 낸다든가 예. 피부에 뭐 상처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성인식을 안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고 여자도 또 여인의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네. 그래서 혼인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죠. 지금으로 보면 정말 학대인데요. 학대죠. 지금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당시에는 뭐 그러지 않았겠죠.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런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참고 넘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아프리카 수단 남부 누월족이라고 있는데 거기 소년들은 14살에서 16살까지 예. 이제 이른바 입사식 아까 얘기했던 성인식을 하는데 작은 칼로 얼굴과 귀 사이에 얼굴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참아야 되겠죠, 물론. 예. 그리고 이제 케냐 유명민 같은 경우는 12살에서 16살 사이에 그 소년들이 백잠토를 바르고 무기를 소지한 채 대략 2개월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부적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할례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삼국지나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위는 바로 그런 할례의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그 일본 학자인데 미시나 아키히데라는 사람은 이런 사만 사람들의 등가죽에 긴 끈을 꿰어서 예. 온종일 환호하고 뭐 이런 마한인들의 기이한 행위 이거는 단순한 고역이 아니다. 네. 바로 이게 원시적인 성인식에서 볼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의 할례 의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보이는 뭐 목삽으로 뭐 어쩌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긴 자루의 삽 형태거든요. 예. 가래잖아요, 가래. 그러니까 예. 세 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가래의 양쪽 구멍에 끈을 묶어서 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땅을 파는데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경이라는 게 이제 소가 끌잖아요, 그죠? 예, 그 예. 가래를 끄는데 이게 이제 막 그 목삽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땅을 갈아 엎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논밭 가는 소 노릇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완전한 성인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의식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꼭 15살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 동안 시대 후한이죠. 거기 법전이 있는데 백호통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 보면 8살 때 소학에 들어가고 15살 때 태학에 들어간다. 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살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런 건가요? 저 뭐 일찍이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15살을 네. 지학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주자 가례를 보아도 남자가 15살에 갓을 쓰는 관례를 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나이 15살이면 계례를 올렸다라고 했거든요. 계례는 무슨 뜻이에요? 계자가 이게 비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15살이 되면 여자가 따았던 무리를 풀고 쪽을 지는 그런 그 성인식 이걸 계례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비녀를 이렇게 꼽는다는 그런 의미 같죠.
그러니까 남자는 인격의 수양과 완성을 위해서 이제 학문의 뜻을 둘 나이고 예. 여자는 그래 이제는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야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나이가 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동양에서는 그 나이가 되면 헤라라는 어떤 낮춤 말씨가 아니고 하계라는 풍의 어떻게 보면 좀 보통 말씨로 약간 높여만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른이 된 그 애들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네. 경우는 자를 따로 이렇게 부르고 여자의 경우는 뭐 신사임당과 같이 이게 당호라는 어떤 별명을 또 지어주고 뭐 그러죠. 그래서 15살이 성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삼국사기의 백제봉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냐면 네. 온조왕인데 41년, 그 온조왕 41년 기원 후 23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한강 동북 쪽에 여러 부락 사람으로서 나이 15살 이상을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했다라는 내용서부터 해가지고 네. 진사왕, 동성왕, 문영왕 이렇게 보면 전부 국정을 방비하거나 또는 무슨 성을 쌓거나 혹은 뭐 성을 수축하거나 네. 뭐 이런 때는 전부 나이를 15살 이상의 남자를 징발해서 뭐 성이나 뭐 이런 이 공사를 했다라는 예.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노동력의 기준이 15살이었던 거네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온조왕인 창업군주로서 예. 위례성을 고치면서 전국 15살 이상 모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대 유운으로 남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온조왕 이후에도 보면은 백제에서 그 노동력의 기준 나이가 15살이라는 거를 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15살이 뭐냐? 네. 평상시에는 국가의 기반 사업,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동원이 되고 예. 전쟁이 나면 바로 전쟁터로 징발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신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네. 그 화랑들 나이도 15살 뭐 언저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 공사를 나가거나 뭐 그런 징발을 했거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건데 화랑 같은 신라의 화랑도 조직은 더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화랑도 조직을 봐도 15살이라는 나이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그 화랑 세계를 보면 네. 13살, 14살 되면 낭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이라면 한참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할 나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화랑 낭도 중에서는 15살에 풍월주, 그러니까 화랑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사다암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다암 관련해서 보면 사람들이 풍채가 미끈하고 뜻과 기계가 곧은 사다암을 화랑으로 받들었다. 1000명이 사다암의 휘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562년에 진흥왕이 가야 정벌을 결정하자 사다암은 출전하겠다고 고집을 했고 임금이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아라고 허락을 안 했지만 사다암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15살 소년 장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하 장수가 돼서 전쟁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습작전의 선봉을 또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가 마침내 멸망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데 그래서 진흥왕이 그래서 이제 그 1등 공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인의 노예 300명을 주고 밭과 땅을 하살했는데 사다암은 가야 노예들을 또 모두 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논밭과 토지도 다 사양을 했는데 진흥왕이 아니야 그래도 받아야 돼라고 세 번이나 이제 뭐 강권을 하니까 조건을 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 그러시다면 임금님의 말씀은 뭐 제가 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그 알천 그러니까 경주시 북천의 땅만 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굳이 알천의 땅일까요? 받지 않겠다는데 굳이 주시겠다면은 가장 형편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일 후진 땅으로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고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럽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15살 소년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다암은 사실은 또 이게 대단한데 짧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생사고락을 약속을 했던 친구 무간낭이 죽으니까 7일간이나 구슬피 울다가 죽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17살이라는 거죠. 죽었다고요? 네. 15살에 가야국을 멸망시키고 17살에 죽었다고요? 불꽃 같은 삶을 산 거죠. 예. 딱 2년의 그 이야기 그걸로 천구에 빛나는 정말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죠? 지금 사다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다암뿐만이 아니고 사실 김유신도 사실 비슷합니다. 김유신은 15살 때 뭐 했어요?
15살 때 화랑이 됐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예. 이 기록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 15살에 화랑이 되었다. 그 김유신을 따르는 낭도 집단을 용화향도라고 했다라고 네. 했고 그다음에 역시 17살 때 네. 이 고구려 백제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서 경주 단석산에 석굴로 막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 석굴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방법 좀 찾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찾았어요. 지성이면 감천인데 4일 만에 어떤 네. 노인이 나타나서 감탄을 하면서 비법을 일러주면서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죠. 야, 어린 나이에 참 삼국을 통일할 마음을 가졌으니까 정말 장하구나. 그러나 함부로 쓰지는 마라. 의롭지 못한 일에 쓰면 재앙을 얻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이 딱 1년 만에 18살이잖아요. 18살. 검수를 익혀서 또 국선이 되었다는 거죠. 화랑 관창도 나이가 어렸잖아요. 화랑관창이 사실은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에서 죽은 나이가 16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계백 장군이 그 관창을 잡아서 투구를 벗기 보니까 이게 너무 어리잖아요. 애성이잖아요. 예.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장탄식을 했다잖아요. 아, 신라에는 이렇게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이 소년이 이럴 진 뭐 이런데 하물며 장년 병사들이야 어쩌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창의 순국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용기를 얻은 신라군이 맹반격을 하고 네. 그리고 백제군이 대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패하고 결국 멸망하고 만 거죠. 가만 보면 사담 그리고 김유신 관창 다 15살, 16살 때 뜻을 세우고 큰 공훈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야 같은 경우는 사다함이 그다음에 예. 백제는 관창이 뭐 멸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김유신도 사실은 뭐 사만일통의 주역이잖아요. 예. 그때 뜻을 세운 게 또 15, 16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15살 무렵에 갑옷을 입었을 거라는 연구가 허무맹랑한 의견이 아니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15살에 어떻게 했겠어? 같지 예.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또 쓰죠. 15살이면 지금 기준으로 만 14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우리가 시대별로 좀 15살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마한의 15살은 사실은 등가죽에 줄을 깨고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는 네. 뭐 그런 15살이고 백제 15살은 또 대규모 토목공사 전쟁 나가서 또 뭐 끌려가서 일하고 싸워야 예. 되고 뭐 이런 15살이고 예. 그다음에 신라 15살은 또 뭐예요? 나라의 운명을 또 짊어지고 예. 또 이 전장으로 또 나가 목숨을 바치는 그런 15살이잖아요. 네. 뭐 느끼는 법 없으시나요? 제가 15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애들 보고 야 니들 나이 때 마한 백제인들은 뼈 빠지게 일했고 말이야. 네. 전쟁에도 동원되고 신라인들은 나라를 구했어 라고 그럼 꼰대라고 해요. 옛날 타령. 근데 지금 15살짜리하고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 학원, 학교 막 그렇죠. 뺑뺑이 돌고 파김치가 돼서 예, 뭐 중학생 사실 요즘 중학생들은 다 학원 학교에서 네. 거의 하루 시간을 다 보내죠. 밤에 11시,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애처롭기도 해요. 그 나이에 네. 사실은 옛날에는 나라까지 구했는데 네. 지금 참 뭐 하는지. 공부에만 매달려 사는 게 참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 그 마한 백제 신라 15 소년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예. 뭐냐면 하루 종일 노동해야 되고 뭐 가죽 그렇죠. 들어갖고 뭐 예. 그다음에 또 막 또 이 토목공사하면 또 예. 나가서 또 끌려가서 일해야 되고 전쟁 벌어지면 가서 또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안 죽이면 또 가서 죽겠다고 또 일부러 그랬다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요 이 옛날 선조들 15살의 위안을 좀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걸 또 자식들한테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데 너희는 뭐야라고 옛날엔 네. 타령하면 뭐 예. 왕년엔 뭐 저희도 맨날 딸들한테 옛날에 그랬죠. 네. 아침 저녁하고 나는 맨날 아빠는 매일 2시간씩 통화하고 다녔어. 중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예, 예. 저기 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바람에 중학교 네.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막 2시간 이상 통화하고 그랬는데 6시 반에 나가서 11시 12시에 들어와서 네. 6시간 자고 다시 나가는 또 2시간 통화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아, 정말 멀게 다니셨네요. 네. 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철이 안 든다 이런 말도 하고 뭐 저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왜 아까 저희 철이 안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사실 집안이 두루 편안하면 자식들이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없이 살잖아요, 시쳇말로. 예. 근데 사실은 그 집안 자식들이 철없이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 그 집안이 편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자기만 생각하고. 그 집안에 우여곡절이 있고 막 그렇죠. 뭐가 뭐 어렵고 이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철들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맞아요. 벌어야 되고 네네. 뭐 아버지 엄마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런 뭐 윤봉길 의사나 이런 얘기를 해, 저 유관순 뭐 이렇게 예. 열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막 뭐 예를 들자면 일제 국권을 빼앗기고 막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중고등학생까지 막 만세 시위를 해야 되고 네. 결국 유관순 열사는 16살 때 만세 운동 벌이다가 17살 때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만약 그때 나라가 평안했으면 뭐 이화학당 나와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친구랑 놀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 잘 살았을 텐데요. 그렇죠. 뭐 안 놀았을 수도 있고 열심히 뭐 해갖고 네. 나라의 동량이 됐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간에 그 유관순 열사가 일찍 철들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완전히 참 안타깝죠. 결국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집안이 되고 또 사회가 되고 국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윤봉길 의사가 24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예, 뭐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아이가 둘에다가 이 부인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죽었다 그래갖고 내 무덤에 뭐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네. 술잔만 뿌리고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전쟁을 그렇죠. 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나라가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결국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결국 이제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젊은이들이 철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나 집안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